차가운 가을비가 잿빛 하늘에서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강지우는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정원에 젖은 나무십들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할아버지이자 진성그룹의 창업주인 강건혁 회장의 3주기. 추모식은 방금 끝났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무겁고 엄숙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최고급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는 진성그룹의 총수로서 29의 나이에 제국을 물려받아 지난 3년간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을 구축했다. 그의 냉철한 판단력과 무자비할 정도의 결단력은 재계에서 이미 전설과도 같았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의 강철 같은 표정 아래 미세한 상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할아버지의 부재는 여전히 현실이었다. 추모식에 참석했던 친척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고 넓은 저택에는 정막만이 남았다. 지우는 복잡한 인간관계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할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그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다. 묵직한 마호가니 책상과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그리고 희미하게 남아있는 시가, 향까지 모든 것이 생전 그대로였다. 그가 책상 의자에 막 몸을 기댔을 때 집사가 조용히 들어와 낡아 보이는 편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발신인의 이름도 주소도 적혀 있지 않은 정체불명의 편지였다. 집사는 정중하게 설명했다. 누군가 추모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택 정문 경비실에 맡기고 호련히 사라졌다고 했다. 지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봉투를 열자 안에서는 단 한 장의 종이가 나왔다. 오래된 종이의 질감과 손으로 쓴 듯한 투박한 글씨체는 기묘한 위압감을 풍겼다. 내용은 짧았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거대한 탑의 기초는 뼈 위에 세워졌다. 오래된 빚은 반드시 피로 갚아야 할 것이다. 그 순간 지훈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문장에서 배어나오는 깊은 원한과 저주는 그의 감각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뼈 위에 세워진 탑피로 갚아야 할 빚. 이것이 진성그룹의 역사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할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이룩한 이 거대한 제국에 감춰진 어두운 비밀이 있다는 경고였다. 바로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이 날카로운 진동음과 함께 울렸다. 발신인은 그의 비서실장이자 가장 신뢰하는 오른팔인 김 실장이었다. 지우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전화를 받았다. 김 실장의 목소리는 평소의 침착함을 잃고 다급하게 떨리고 있었다. 총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즉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김 실장의 보고는 충격적이었다. 진성그룹의 핵심 계열사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정체불명의 세력에 의해 대규모 공매도 공격을 받으며 폭락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이 아니었다. 누군가 막대한 자본을 동원하여 진성의 심장을 정조준하고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거의 동시에 수십 개의 인터넷 언론사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진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 불법 승계 문제 등 확인되지 않은 악성 루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왔다. 공격의 정교함과 타이밍은 완벽에 가까웠다.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모든 공격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지우는 수화기를 든 채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폭풍처럼 몰아치는 정보들이 빠르게 재구성되고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주식시장 공격과 언론 플레이,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이 기묘한 편지까지, 모든 것은 하나의 퍼즐 조각이었다. 보이지 않는 적이 과거의 망령을 불러내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놀라움이 없었다. 대신 차가운 분노와 강렬한 투지가 얼음처럼 서려 있었다. 그는 김 실장에게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모든 자금 흐름을 차단하고 역추적에 들어가 언론 대응팀은 루머의 최초 유포지를 찾아내. 지금부터 전쟁 시작이야. 전화를 끊은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다시 한번 손에 든 편지를 내려다보았다. 오래된 비. 그가 풀어야 할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자 핵심이었다. 할아버지가 남긴 화려한 유산 뒤에 감춰진 어두운 진실. 그는 그것을 반드시 찾아내야만 했다. 그것이 이 전쟁에서 살아남고 가족과 진성그룹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서재의 창밖으로 비는 더욱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다. 마치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다. 강지우는 그 폭풍의 눈을 향해 정면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그의 손에서 낡은 편지지가 희미하게 구겨졌다. 이제 막 시작된 싸움의 서막은 너무나도 불길하고 강렬했다. 그는 이 싸움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즉시 그룹 내 최고의 법무팀과 위기관리팀을 소집했다. 화상회의 화면에 나타난 임원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긴장이 역력했다. 하지만 지훈의 얼굴은 빙하처럼 차갑고 평온했다. 그는 현재 상황을 간결하게 브리핑하고 각 팀에게 명확한 임무를 부여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통솔력이 있었다. 법무팀은 현재 유포되고 있는 모든 루머의 법적 근거를 분석하고 즉각적인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하도록, 위기관리팀은 주가 방어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공매도 세력의 배후를 파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라. 일시간 단위로 진행 상황을 나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그의 지시는 군더더기 없이 명확했고 임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회의가 끝나고 지우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서재의 거대한 책장 앞으로 걸어갔다. 할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읽었던 수천 권의 책들이 꽂혀 있었다. 그는 이 책들 어딘가에, 혹은 할아버지의 기억 어딘가에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실마리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뼈 위에 세워진 탑이라는 문구가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할아버지의 경영 철학 자서전, 그리고 과거 인터뷰 기사들까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진성그룹의 창업 신화는 언제나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공 스토리로 포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편지는 그 이면에 감춰진 희생과 배신을 암시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 신화의 제물이 되었고 이제 그 후손이 복수의 칼날을 겨누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악화되었다. 주가는 속절없이 무너졌고 부정적인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었다. 심지어 일부 협력업체들은 거래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신뢰의 탑이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가족들로부터 걸려오는 불안에 찬 전화가 빗발쳤지만 그는 일절 받지 않았다. 지금은 감상에 젖거나 분노에 휩싸일 때가 아니었다. 적은 그의 모든 반응을 계산하고 있을 터였다. 그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적이 원하는 바였다. 그는 더욱 냉정해져야 했다. 그는 마치 복잡한 체스판을 마주한 플레이어처럼 적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자신의 전략을 세워야만 했다. 밤이 깊어지고 저택 전체가 어둠에 잠겼을 때 그는 마침내 할아버지의 가장 오래된 일기장을 찾아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가죽 표지의 일기장. 그것은 할아버지가 진성을 막 창업했던 시절의 기록이었다. 지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넘겼다. 어쩌면 이 안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
일기장의 내용은 대부분 사업에 대한 고뇌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몇몇 페이지에서 그는 의미심장한 구절들을 발견했다. 특히 한 인물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박태수, 할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업자였던 인물. 창업 초기에 그들은 모든 것을 함께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박태수의 이름은 일기장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박태수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등장한 페이지의 구석에 할아버지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어 놓았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언젠가 이 빚은 내 발목을 잡을 것이다. 지훈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찾았다. 모든 비극의 시작점을 오래된 빚의 정체는 바로 박태수라는 인물과 관련이 있었다. 그는 즉시 김 실장에게 연락해 박태수라는 인물과 그의 가족에 대해 알아볼 것을 지시했다. 그들의 과거와 현재 모든 것을 남김없이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이제 목표가 명확해졌다. 적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의 진실을 온전히 마주해야 했다. 그것이 아무리 추악하고 고통스러운 진실이라 할지라도 창밖의 비는 어느덧 그쳐 있었다. 비구름이 거친 밤하늘에는 날카로운 조각달이 떠 있었다. 마치 앞으로 벌어질 싸움의 승패를 지켜보는 관객처럼 강지훈은 일기장을 든 채 창가에 섰다. 그의 눈빛은 어두운 밤하늘보다 더 깊고 차가웠다. 이제 막 열린 판도라의 상자 앞에서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이 위기를 통해 오히려 진성그룹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과거의 과오를 바로잡고 흔들리는 제국을 자신의 손으로 다시 세울 것이다. 보이지 않는 적에게 그는 마음속으로 선전포고를 날렸다. 네가 누구든 무엇을 원하든 결국 네가 마주하게 될 것은 절망뿐일 것이다. 거대한 전쟁의 첫날이 그렇게 저물고 있었다. 동이 트기 전에 푸른 어둠이 서재를 감싸고 있었다. 강지훈은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지만 피곤한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정신은 오히려 얼음물처럼 맑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의 앞에는 할아버지의 낡은 일기장과 밤새 분석한 진성그룹의 초기 자료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박태수, 그 이름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다. 그는 기업의 공식적인 연역과 기록 보관소의 자료들을 모두 검토했다. 기록 속에서 박태수는 개인적인 사유로 동업 관계를 청산하고 회사를 떠난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너무나도 깔끔하고 완벽한 기록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완벽함이 지훈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진실을 감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기록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고백과 언젠가 이 빚은 내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불안감은 공식 기록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지훈은 단순한 사업적 결별이 아니었음을 직감했다. 그 이면에는 분명 배신과 희생, 그리고 어쩌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과거의 장막을 걷어내야만 했다. 김 실장이 이른 아침부터 서재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밤샘 조사의 피로와 함께 무거운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지훈에게 박태수에 대한 1차 조사 보고서를 내밀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지훈의 불길한 예상을 현실로 만들었다. 박태수는 진성을 떠난 후 개인 사업을 시작했지만 의문의 연쇄부도 끝에 파산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한적한 국도에서 교통사고로 위장된 사고로 사망했다. 경찰은 단순 사고로 종결했지만 보고서는 당시 사건에 여러 의문점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유가족 아내와 어린 아들은 그 이후로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사실이었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모든 기록이 끊겨 있었다. 지우는 보고서를 읽는 내내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다. 편지에 적힌 피로 갚아야 할 빚이라는 문구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박태수의 비극적인 죽음과 사라진 그의 아들. 복수의 동기는 충분하고도 남았다. 만약 그 아들이 살아남아 수십 년간 복수를 계획했다면 지금의 이 완벽한 공격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했다. 김 실장 사라진 아들을 찾아 이름, 나이, 현재 신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가 누구인지 알아내. 국내외 정보망을 모두 가동해 어딘가에 분명 흔적이 남아있을 거야. 지훈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적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지금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김 실장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서재를 나섰다. 같은 시각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태양그룹의 펜트하우스 오피스, 진성그룹의 총수실과는 대조적으로 극도로 현대적이고 미니멀한 공간이었다. 그곳의 주인이자 태양그룹의 회장인 최민식은 거대한 미디어 월을 통해 진성그룹의 주가가 폭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지훈보다 20살가량 많았지만 잘 관리된 외모와 온화한 인상 덕분에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부드러운 눈빛 속에는 수십 년간 벼려온 칼날 같은 증오와 냉혹함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우아한 동작으로 와인 잔을 들어 올리며 혼잣말을 했다. 시작에 불과해 강건엽. 당신이 쌓아 올린 탑이 무너지는 것을 하늘에서 똑똑히 지켜보시오. 그의 책상 위에는 낮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젊은 시절의 박태수가 그의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최민식 그의 진짜 이름은 박시우였다. 그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가족의 풍비박산 이후 신분을 바꾸고 밑바닥부터 기어올라 마침내 진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대 기업의 총수가 되었다. 그의 삶의 유일한 목표는 복수였다. 강건혁과 그의 가문이 아버지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고 그들이 누렸던 모든 영광을 잿더미로 만드는 것. 이를 위해 그는 수십 년을 기다렸고 거미줄처럼 촘촘한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마침내 강건혁이 죽고 그의 손자인 강지훈이 모든 것을 물려받은 지금 복수의 막을 올린 것이다. 한 비서가 들어와 공손하게 보고했다. 회장님, 강지훈이 예상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수 고문의 과거를 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최민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바다. 그는 할아버지를 닮아 머리는 좋지만 너무 오만하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을 거야. 그 오만함이 그의 발목을 잡게 될 거다. 최민식은 비서에게 다음 단계를 지시했다. 공격의 수위를 잠시 늦춰라. 그가 숨을 돌릴 틈을 주는 척하면서 더 깊은 함정으로 유인하는 거야. 그가 필사적으로 단서를 찾으려 할수록 내가 뿌려놓은 거짓 정보들에 더 쉽게 현혹될 테니 사냥은 서두르는 것이 아니야.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숨통을 조여야지.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다시 진성그룹 총수실. 지훈은 박태수의 아들을 찾는 동안 또 다른 단서인 편지 자체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는 편지지를 들어 빛에 비춰보았다. 평범한 종이가 아니었다. 미세하게 특수한 섬유가 섞여 있었고 잉크에서는 희미하지만 독특한 향이 났다. 그는 즉시 그룹 내 화학연구소의 편지지와 잉크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그는 적이 일부러 단서를 남겼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것은 자신을 조롱하고 혼란에 빠뜨리려는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작은 가능성이라도 놓칠 수 없었다. 적이 남긴 유일한 물리적인 증거.
그는 이 작은 종이 한 장에서 적의 정체로 이어지는 길을 찾아야만 했다. 몇 시간 후 연구소에서 분석 결과가 도착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편지지에 사용된 종이는 수십 년 전에 단종된 특정 지역의 한지로 만들어졌으며 잉크 역시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조된 송연먹이라는 것이었다. 이런 구식 재료를 사용했다는 것은 범인이 과거와 깊은 연관이 있거나 의도적으로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는 의미였다. 지훈은 즉시 그 특정 한지를 생산했던 지역과 송연먹 장인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비록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무언가 나올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것은 마치 안개 속에서 희미한 등불 하나를 발견한 것과 같았다. 퍼즐의 첫 번째 조각 박태수라는 인물에 이어 두 번째 조각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은 것이다. 그는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숲처럼 솟아 있었다. 그 도시의 어딘가에 그의 적이 숨어서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우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속에서 뜨거운 투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상대가 누구든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웠든 그는 반드시 그 가면을 벗겨내고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밤이 다시 찾아왔다. 위기의 첫날이 지나고 이틀째 밤이었지만 지훈에게 시간은 의미가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사건의 재구성과 다음 전략에 대한 구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금 거대한 미로의 입구에 서 있었다. 미로의 끝에는 추악한 진실과 함께 그를 기다리는 적이 있을 터였다. 그는 기꺼이 그 미로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성그룹을 향한 공격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강지훈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덕분에 주가의 폭락세는 다소 진정되었지만 보이지 않는 적의 공세는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졌다. 그들은 이제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성벽 안의 사람들을 노리기 시작했다. 두 번째 편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사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으로 도착했다. 편지는 지훈의 막내 여동생인 강희진이 다니는 대학교의 개인 사물함에서 발견되었다. 누군가 고도의 보안 시스템을 뚫고 그곳에 편지를 넣어둔 것이다. 이 사실은 지훈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적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으며 언제든 그들의 신변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명백한 경고였다. 편지의 내용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증오는 얼음 송곳처럼 날카로웠다. 내 할아비는 내 아버지의 무덤 위에 자신의 성을 쌓았다. 그의 죗값을 내 여동생의 미래로 치러야 하겠는가. 문장은 지훈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찔렀다. 그는 즉시 동생의 신변 보호를 위해 최고의 경호원들을 배치하고 당분간 모든 외부 활동을 중단시켰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지훈은 감정을 억누르고 더욱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적은 이제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았다. 박태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다. 그는 지훈을 감정적으로 흔들어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지훈은 그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지만 가족의 안전이 걸린 문제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는 김 실장에게 박태수의 죽음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기록이 아닌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나 주변 인물들을 통해 비공식적인 정보를 수집하라고 명령했다. 잊혀진 과거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며칠 후 김 실장은 늙은 퇴직 형사 한 명을 찾아내 그에게서 충격적인 증언을 확보했다. 그 형사의 말에 따르면 박태수의 교통사고는 명백한 타살의 정황이 있었지만 수사가 진행되려던 찰나에
상부의 압력으로 급하게 종결되었다고 했다. 당시 신생 기업이었던 진성그룹의 이름이 수사 과정에서 몇 번 거론되었지만 그 이상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것은 권력에 의해 덮여버린 죽음이었다. 할아버지의 침묵이 살인에 동조했거나 적어도 방관했다는 사실을 암시했다. 설상가상으로 박태수가 파산에 이르게 된 과정 역시 자연스러운 실패가 아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그의 사업 아이템은 경쟁사에 의해 도용되었고 투자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자금을 회수했다. 지금 진성그룹이 당하고 있는 공격 방식과 소름 끼치도록 유사했다. 아들은 아버지를 파멸시킨 그 방법을 수십 년간 연구하여 강지훈에게 그대로 되돌려주고 있었다. 지훈은 진성그룹의 심장부에 숨겨진 엘리트 조직 전략정보팀을 소집했다. 전직 국정원 요원과 화이트 해커들로 구성된 이 팀은 평소 M&A나 해외 시장 개척과 관련된 정보전을 담당했지만 지금은 그룹의 생존을 위해 움직여야 했다.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 유령처럼 움직이는 공격의 배후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적은 상상 이상으로 치밀하고 강력했다.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자금은 수십 개의 조세회 피처에 설립된 유령 회사를 통해 세탁되어 추적이 불가능했고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온라인 매체들은 서버를 해외에 두고 주기적으로 IP를 바꾸며 정보팀의 추적을 따돌렸다. 그들은 마치 연기처럼 잡힐 듯하면 사라져버렸다. 지훈은 자신이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나비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발버둥 칠수록 거미줄은 더욱 그를 옥죄어왔다. 그의 평생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언제나 상황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에 익숙했던 그에게 보이지 않는 적에게 끌려다니는 이 상황은 참을 수 없는 굴욕이었다. 외부의 위협이 거세지자 내부에서도 균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평소 지훈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던 숙부와 사촌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긴급 가족 회의를 소집하여 지훈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적과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훈아, 네가 총수가 된 이후로 회사가 이렇게 큰 위기에 빠진 적이 있었느냐? 내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다 말아먹을 셈이냐? 숙부인 강태준 부회장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다른 친척들도 동조하며 지훈을 압박했다. 그들의 눈에는 회사의 안위보다 자신들의 지분을 지키려는 탐욕이 가득했다. 지훈은 그들의 비난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그를 더욱 궁지로 모는 듯했다. 마침내 모든 사람의 말이 끝났을 때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지금 우리가 머리를 숙이면 적은 우리의 목을 요구할 겁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진성의 존립과 강씨 가문의 명예가 걸린 전쟁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친척들을 차례로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저를 믿지 못하시겠다면 지금 당장 제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전은 결코 적에게 항복하지 않을 겁니다. 저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시거나 아니면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십시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회의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누구도 감히 그의 말에 토를 달지 못했다. 가족 내부의 반란을 잠재운 지훈은 다시 자신의 전쟁터로 돌아왔다. 그는 전략정보팀으로부터 한 가지 희미한 단서를 보고받았다. 모든 공격의 출처를 밝히는 데는 실패했지만 자금과 정보의 흐름이 공통적으로 태양그룹과 관련된 네트워크를 경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유일한 실마리였다. 태양그룹, 최근 몇 년간 무섭게 성장하며 진성그룹의 자리를 위협하는 신흥 강자. 그리고 그 중심에는 베일에 쌓인 총수 최민식이 있었다. 지우는 즉시 최민식 회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과거 성장 과정, 자금 출처 그 무엇 하나라도 놓치지 말라고 명령했다. 어둠 속에서만 움직이던 유령의 희미한 윤곽이 마침내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후는 자신의 사무실 스크린에 최민식의 사진을 띄웠다. 온화해 보이는 미소와 지적인 눈빛. 사진만으로는 그의 내면에 어떤 칼을 숨기고 있는지 짐작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훈의 직감은 그가 바로 자신이 찾던 적이라는 것을 강하게 말해주고 있었다. 기나긴 어둠 속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이제부터는 반격의 시간이었다. 최민식과 태양그룹이라는 희미한 윤곽을 발견했지만 강지훈의 조사는 곧바로 벽에 부딪혔다. 최민식의 공식적인 이력은 너무나도 완벽했다. 그는 전쟁고아 출신으로 맨손으로 시작해 수많은 역경을 딛고 성공한 입지전적인 인물로 포장되어 있었다. 그의 과거 어디에서도 박태수나 박시우라는 이름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적은 수십 년에 걸쳐 자신의 과거를 완벽하게 지워버린 것이다. 기술과 데이터에 의존한 추적은 한계에 다다랐다. 지우는 정보의 조각들을 엮어줄 살아있는 기억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는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지냈던 단 한 사람을 떠올렸다. 평생을 강씨 가문의 집사로 일하다가 지금은 은퇴하여 시골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있는 박영감이었다. 그는 단순한 집사가 아니라 강건혁 회장의 그림자이자 역사의 산증인이었다. 지우는 그를 서울로 부르는 대신 직접 차를 몰아 그가 있는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로 향했다. 복잡한 서울을 벗어나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잠시나마 평온을 되찾는 듯했다. 하지만 그 평온은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위태롭게 느껴졌다. 박영감을 만난다는 것은 할아버지의 가장 깊은 비밀과 마주해야 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박영감의 집은 소박하지만 정갈한 한옥이었다. 마당에는 그가 직접 가꾼 작은 텃밭과 분재들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다. 백발이 성성한 박영감은 지훈을 보고 놀라면서도 이내 모든 것을 예감했다는 듯 슬픈 눈으로 그를 맞았다. 그는 지훈을 안으로 안내하며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박영감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알아낸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의문의 편지, 박태수의 비극적인 죽음, 그리고 태양그룹 최민식에 대한 의심까지. 그는 어떤 것도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박영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할아버지와 박태수 아저씨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박영감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 깊게 팬 주름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도련님께서 알고 계신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는 진성그룹의 전신이었던 작은 공장에서 두 젊은이가 꿈을 키우던 시절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강건혁의 대담함과 박태수의 신중함은 완벽한 조화였다고 했다. 하지만 회사가 커지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 일어났다. 강건혁 회장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무리한 방법을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모든 법적 책임을 박태수에게 떠넘기는 끔찍한 선택을 했다. 박태수는 친구의 배신에 절망했고 결국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나앉게 되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박 영감은 박태수의 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아버지가 몰락하는 모습을 모두 지켜본 그 아이의 눈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섬뜩한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고 했다. 그 아이는 결코 잊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잊을 수가 없었겠지요. 지금 도련님께서 상대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기업인이 아닙니다. 평생을 복수심 하나로 살아온 망령입니다. 그리고 박 영감은 지훈에게 간절한 눈빛으로 경고했다. 어떤 진실은 무덤처럼 파헤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추십시오, 도련님. 그 망령과 싸우려 하지 마시고 그 한을 풀어줄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선대 회장님께서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우리 가문의 영혼까지 파괴될 것입니다. 지우는 무거운 마음으로 박 영감의 집을 나섰다. 과거의 진실은 예상보다 훨씬 더 추악했고 박 영감의 경고는 그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망령의 한을 풀어주라니.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다. 지금 와서 항복이나 화해를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가 서울 톨게이트를 막 지날 무렵 김 실장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전에 없이 격앙되어 있었다. 적의 공격이 다시 시작되었는데 이번에는 회사나 주식시장이 아니었다. 그들은 강씨 일가의 사생활을 정조준했다. 강태준 부회장의 해외 원정 도박 사실과 지훈의 사촌이 저지른 논문 표절 의혹 등 치부를 드러내는 기사들이 인터넷을 뒤덮고 있었다. 그것은 명백히 조작되고 과장된 내용이었지만 대중들은 자극적인 소문에 열광했다. 진성그룹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고 부패한 재벌 가문이라는 오명이 씌워졌다. 이것은 회사의 주가를 떨어뜨리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공격이었다. 돈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명예에 깊은 상처를 입힌 것이다. 그 순간 지훈은 박 영감이 말한 가문의 영혼이 파괴된다는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 적은 진성그룹을 무너뜨리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강씨 가문이라는 이름 자체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들려 하고 있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완전한 파멸이었다. 이제 타협의 여지는 완전히 사라졌다. 박 영감의 경고는 오히려 지훈의 투지에 불을 붙였다. 망령을 달래주라고 천만에 그는 그 망령의 목을 비틀어 다시는 나타나지 못하도록 무덤 속에 쳐넣어 버릴 생각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과거의 죄값 때문에 이렇게 치욕을 당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이 싸움은 이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성전이 되었다. 진성그룹 본사 빌딩 앞에 도착한 지훈은 차에서 내렸다. 그는 밤하늘을 배경으로 거대하게 서 있는 빌딩을 올려다보았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꿈이자 자신의 모든 것이었다. 박 영감은 무덤을 열지 말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지훈은 결심했다. 그는 기꺼이 그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망령을 끌어내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정체를 밝혀낼 것이다. 그 대가가 무엇이든 가족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인신공격이 쏟아지자 강지훈은 수비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더욱 공격적으로 적의 실체를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최민식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진 유령과 같았다. 그때 세 번째 편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그 어떤 경고나 협박보다도 훨씬 더 기묘하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그의 서재 책상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다. 마치 적이 그의 가장 내밀한 공간까지 제 집처럼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듯했다. 봉투 안에는 조롱하는 듯한 짧은 문장과 함께
수수께끼 같은 시 한 구절이 적혀 있었다. 너는 네 할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렇다면 증명해 보아라.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네 줄의 문장이 이어졌다. 강철 말이 처음으로 울부짖던 곳에서 어린 독수리가 나는 법을 배우던 그날 변치 않는 돌의 시선. 아래 부서진 약속의 진실이 잠들어 있노라. 이것은 단순한 암호가 아니었다. 지훈은 즉시 전략정보팀을 동원해 시의 각 구절이 의미할 수 있는 모든 지리적, 역사적, 상징적 장소를 분석하게 했다. 강철 말은 기차나 초기 공장의 기계를, 어린 독수리는 진성의 초기 로고나 특정 프로젝트명을 의미할 수도 있었다. 수백 개의 가능성이 나왔지만 그 어떤 것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다. 며칠 동안 지우는 수수께끼에 매달렸다. 잠도 잊은 채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밤을 새우며 낡은 지도와 옛 사업 보고서들을 뒤졌다. 그는 적이 자신을 거대한 함정으로 유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이 수수께끼는 최민식이 던진 지적인 도전장이자 과거의 진실로 향하는 유일한 열쇠였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새벽 끝없는 분석에 지쳐 잠시 눈을 감았을 때 그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논리나 데이터가 아닌 감성과 추억의 영역에 속한 것이었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이 수수께끼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암호가 아니라 오직 자신만이 풀 수 있도록 설계된 기억의 지도라는 것을. 강철 말이 처음으로 울부짖던 곳. 어릴 적 할아버지는 그를 데리고 지금은 폐허가 된 진성의 첫 번째 공장터로 가곤 했다. 할아버지는 녹슨 기계들을 가리키며 이것이 우리 꿈의 심장을 뛰게 했던 첫 번째 강철 말이다라고 말했었다. 그곳은 진성그룹의 역사가 시작된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다. 어린 독수리가 나는 법을 배우던 그날. 바로 그 공장터 옆의 넓은 공터에서 할아버지는 그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공장 벽에는 진성그룹의 상징인 독수리의 초기 벽화가 그려져 있었다. 할아버지는 넘어진 그를 일으켜 세우며 독수리는 넘어지면서 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격려해 주셨다. 그날은 그가 처음으로 혼자의 힘으로 페달을 밟았던 날이었다. 변치 않는 돌의 시선 아래 공장터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는 기이한 모양의 거대한 바위가 하나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 바위를 증인석이라 부르며 저 돌은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그것은 할아버지와 어린 손자만이 공유했던 비밀스러운 이야기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지우는 그 길로 차를 몰아 도시 외곽에 위치한 폐공장으로 향했다. 한밤중에 공장터는 스산하고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기억을 더듬어 언덕 위에 증인석을 찾아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오래된 가르침을 떠올리며 바위의 특정 부분을 밀자 둔탁한 소리와 함께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금고가 있었다. 금고는 최신 기술로도 열기 힘든 구식 다이얼 방식이었지만 지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비밀번호는 그가 자전거를 처음 배웠던 날짜와 할아버지의 생일을 조합한 숫자였다. 딸깍 소리와 함께 무거운 금고 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지훈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복수의 증거가 아니라 참회의 증거였다. 금고 안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고 그 안에는 여러 개의 문서 뭉치와 낡은 사진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첫 번째 문서는 수십 년간 익명으로 박시우의 이름으로 된 신탁펀드에 거액의 자금이 송금된 내역이 기록된 비밀 장부였다. 할아버지는 박태수의 아들을 찾아 그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남몰래 속죄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봉투에는
박태수와 그의 어린 아들이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 몇 장과 박시우가 성인이 되면 전달될 예정이었던 법적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박시우가 최민식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살아왔기에 그 속죄는 단 한 번도 그에게 닿지 못했다. 그리고 상자 맨 밑에는 박태수에게 보내지 못한 할아버지의 친필 편지가 있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그 안에는 화려한 성공 신화 뒤에 가려진 한 인간의 처절한 고뇌와 후회가 절절하게 담겨 있었다. 친구를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변명과 그 죄책감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고백.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마지막 문장은 그의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모든 것을 확인한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할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다. 그를 냉혹하고 무자비한 사업가로만 기억했지만 그는 평생을 자신의 과오에 짓눌려 살아온 고독한 영혼이었다. 그리고 최민식 또한 진실의 절반만을 알고 자신의 삶 전체를 복수라는 재단에 바치고 있었다. 이 비극은 단순한 선과 악의 구도가 아니었다. 지훈은 이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 최민식이 구축한 복수의 명분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진실. 하지만 이 무기를 사용하는 순간 그는 할아버지의 과오를 세상에 공개해야만 했다. 진성그룹의 창업 신화에 스스로 흠집을 내야 하는 양날의 검이었다. 폐공장의 깨진 창문으로 차가운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다. 지훈은 할아버지의 편지를 손에 쥔 채 동이 트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부서진 약속의 진실을 모두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 진실은 그의 싸움을 끝내주기는커녕 그를 더욱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만들었다. 이제 그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폐공장에서 돌아온 강지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분노가 아닌 복잡한 진실의 무게를 짊어진 자의 깊은 고뇌와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비밀 금고에서 가져온 상자를 자신의 집무실 가장 깊은 곳에 보관했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 카드이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열쇠였다. 그는 이 사실을 즉시 세상에 공개하는 대신 더 확실한 수를 두기로 결심했다. 먼저 적의 왕과 직접 마주 앉아 그의 모든 패를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김 실장을 불러 아무런 설명 없이 단 한 가지를 지시했다. 태양그룹 최민식 회장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주선해 두 회사의 과거와 미래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전하게. 그 말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최민식은 강지훈의 갑작스러운 만남 요청에 의아해하면서도 내심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것을 마침내 굴복한 패자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것을 잃기 전에 자비를 구하러 오는 것이리라. 그는 흔쾌히 만남에 응했다. 그의 수십 년에 걸친 복수극이 마침내 화려한 막을 내릴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약속 장소는 두 그룹의 소유도 아닌 중립적인 공간인 최고급 호텔의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으로 정해졌다. 통유리창 너머로 그들이 싸우고 있는 도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다. 먼저 도착한 지훈은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 속에는 진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수만 명의 직원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 있었다. 그는 결코 질 수 없었다. 잠시 후 최민식이 약속 장소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지훈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젊은 사람이 고생이 많군. 강 회장도 살아있었다면 지금의 상황을 보고 마음 아파했을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위로를 가장한 날카로운 조롱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그의 손을 잡지 않고 차가운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두 사람은 거대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박시우, 이것이 회장님의 본명입니까? 그 한마디에 최민식의 얼굴에서 온화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뱀처럼 차갑고 교활하게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역시 강건혁의 손자답게 머리는 비상하군. 그래, 내가 바로 내 할아버지가 내버린 친구의 아들 박시우다. 그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수십 년간 감춰왔던 증오를 거침없이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가 어떻게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서 비참하게 죽어갔는지 생생하게 묘사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지옥의 불길 같은 원한이 들끓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얼마나 정당한지를 역설했다. 너희 강씨 일가가 내 아버지의 피눈물 위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는 동안 나와 내 어머니는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짐승처럼 살아야 했다.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오른 것은 오직 단 하나의 목표, 너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서였다. 그의 눈에는 광기 어린 희열이 번뜩였다. 그리고 그는 지훈에게 결정타를 날렸다. 그는 자신이 이미 진성그룹의 가장 큰 채권 은행 중 하나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되었음을 밝혔다. 며칠 후 나는 진성의 모든 부채에 대한 조기 상환을 요구할 것이다. 너희는 절대로 그 돈을 막을 수 없어. 진성은 연쇄부도를 맞고 결국 내 손에 넘어오게 될 거다. 나는 내 할아버지의 회사를 빼앗아 그 자리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생각이다. 그는 모든 계획을 의기양양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강지훈이 절망하고 무릎 꿇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지훈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지훈은 그의 모든 말을 듣는 내내 미동도 없이 침착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절망이 아닌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분석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최민식의 말이 모두 끝났을 때 지훈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회장님의 고통과 분노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다. 이어서 그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이야기의 절반만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그 말에 최민식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이야기의 절반이라니 무슨 헛소리인가. 그는 지훈이 궁지에 몰려 허세를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경멸 어린 미소를 지었다. 패자의 변명처럼 들리는군. 며칠 남지 않은 시간을 즐기도록 해라. 강지훈. 네가 물려받은 왕국이 내 눈앞에서 잿더미가 되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게 될 테니. 최민식은 승리를 확신하며 스위트룸을 떠났다. 혼자 남은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창가로 다가갔다. 최민식은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지훈이 가진 마지막 카드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훈은 그가 완벽하다고 믿는 복수극의 시나리오에 가장 결정적인 반전이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제 모든 패는 공개되었다. 적의 최종 목표와 전략까지 모두 파악했다. 지훈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유령을 상대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는 이제 빛 속에서 거대한 괴물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했다. 최민식이 던진 체크메이트의 선언 앞에서 지훈은 자신의 다음 수를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은 판 전체를 뒤흔들 누구도 예상치 못한 한 수가 될 것이었다. 최민식과의 대면 이후 강지훈의 집무실은 거대한 체스판이 되었다. 그의 앞에는 진성그룹의 운명을 좌우할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최민식이 파놓은 함정 속에서 자산을 매각하고 구조조정을 하며 처절하게 싸우는 금융전쟁의 길. 다른 하나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판 자체를 뒤흔들어 버리는 새로운 길이었다. 그는 주저없이 두 번째 길을 선택했다. 그는 법무팀, 홍보팀, 그리고 김 실장으로 이루어진 핵심 그룹을 소집했다. 그들 앞에서 지우는 할아버지의 금고에서 가져온 모든 것을 공개했다. 비밀 장부 낡은 사진들, 그리고 보내지 못한 편지까지. 임원들은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한평생 냉혹한 승부사로만 알았던 창업주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지 못했다. 법무팀장은 이 증거들을 이용해 최민식의 공격을 명예훼손과 협박으로 맞고소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법정 싸움으로 가면 진흙탕이 될 뿐입니다. 최민식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을 겁니다. 우리는 그가 만든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새로운 전쟁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그의 전략은 진실의 역공이었다. 최민식의 복수가 정의로운 심판이라는 명분 위에 서 있다면 그 명분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죄를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되 그 죄 뒤에 가려져 있던 수십 년간의 고뇌와 속죄를 세상에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진성의 명예에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지우는 요란한 기자회견 대신 훨씬 더 정교하고 파급력 있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재계에서 가장 신망받는 탐사 전문 기자에게 익명으로 하나의 자료를 제보했다. 그것은 바로 박시우의 이름으로 수십 년간 거액이 송금된 비밀 신탁 펀드의 장부 사본이었다. 그는 다른 어떤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오직 진실만이 스스로 말하게 했다. 며칠 후 그 기자가 쓴 한 편의 기사가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었다. 진성 사태의 이면 복수인가, 엇갈린 비극인가, 강건혁 회장의 비밀 장부 단독 입수. 기사는 순식간에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강건혁 회장이 평생에 걸쳐 익명으로 박태수의 아들을 후원해왔다는 사실은 세상을 경악시켰다. 기사는 최민식이 구축해온 선한 피해자와 악한 가해자라는 단순한 구도를 단번에 뒤집어 버렸다. 대중과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진성그룹을 향한 비난 여론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진성의 치밀한 언론 플레이라고 비난했지만, 많은 이들은 이 비극적인 이야기에 연민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 기사는 태양그룹의 심장부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다. 최민식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기사를 읽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는 처음에는 이것이 조작된 거짓이라고 확신했다. 강건혁 같은 악마가 죄책감을 느끼고 속죄를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머릿속에 수십 년간 쌓아온 증오의 성벽이 이토록 어이없는 이야기로 무너질 리가 없었다. 그는 분노에 차 소리를 질렀다. 당장 저 기사가 날조라고 발표해 저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진성그룹이 얼마나 비열한 거짓말을 하는지 세상에 알려. 그의 지시에 따라 태양그룹의 홍보팀은 즉각 반박, 성명을 냈지만 너무나 감정적이고 거친 대응은 오히려 대중의 의심을 키우는 역효과를 낳았다. 최민식의 완벽한 계획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그의 복수는 철저히 대중의 지지와 명분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강지훈이 던진 단 하나의 돌멩이가 그가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명분의 호수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킨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더 이상 유일한 진실이 아니게 되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불안감을 느꼈다. 반면 강지훈은 침착했다. 그는 비밀 장부 공개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대중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두 번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진성그룹의 공식 채널을 통해 할아버지의 금고에서 발견된 낡은 사진 몇 장을 공개했다. 젊은 시절의 강건혁과 박태수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박태수가 어린 아들 박시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이 덧붙여졌다. 과거의 과오를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진실 전체를 마주하고 싶습니다. 증오의 역사를 끝내고 엇갈린 비극을 바로잡을 기회를 찾고 싶습니다. 이 감성적인 접근은 여론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한 수가 되었다. 여론은 이제 최민식을 단순한 복수의 화신이 아닌 진실을 외면하는 아집에 찬 인물로 보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예상치 못한 수는 금융전쟁의 판도를 심리전과 명분 싸움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최민식은 돈과 힘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데에는 익숙했지만 이렇게 복잡한 감정과 여론의 흐름을 다루는 데에는 서툴렀다. 그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피해자라는 지위를 서서히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생전 처음으로 미세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부채 상환의 날짜는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전장의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다. 강지훈은 더 이상 수세에 몰린 패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전세를 역전시킬 발판을 마련했고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다음 수는 최민식의 심장을 직접 겨냥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슬픈 한 수가 될 것이었다. 강지훈이 던진 진실이라는 돌멩이는 최민식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복수의 성벽에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것은 단순한 균열이 아니었다. 성벽의 가장 깊은 기초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붕괴의 시작이었다. 가장 먼저 흔들린 것은 최민식의 복수를 뒤에서 지원하던 검은 그림자들이었다. 그들은 최민식의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진성을 무너뜨렸을 때 얻게 될 막대한 이익을 보고 모여든 하이에나 떼와 같았다. 정치인, 언론사, 사주, 사채업자들로 구성된 그의 비밀 동맹은 여론이 뒤바뀌는 것을 보고 가장 먼저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정의로운 복수를 돕는다는 명분 뒤에 숨어 있었지만 이제 최민식의 복수는 대중에게 한을 풀지 못한 자의 광기 어린 집착으로 비치기 시작했다. 이 싸움에 계속 엮였다가는 자신들의 치부까지 드러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최민식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태양그룹의 공격을 위해 비밀리에 지원하던 자금줄이 하나둘씩 막혔고 그에게 걸려오던 은밀한 전화들은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다. 언론들은 더 이상 진성그룹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쏟아내지 않았고 오히려 태양그룹의 불투명한 성장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최민식은 순식간에 고립되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 했다. 평생을 바쳐 구축한 인맥과 권력이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너무나도 완벽하고 정당하다고 믿었기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계산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단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다. 그의 강점이던 집요함과 확신이 이제는 그의 눈을 가리는 독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최민식의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는 태양그룹 내부에서도 들려오기 시작했다. 총수가 집착하는 복수 전쟁 때문에 그룹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직원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핵심 임원들은 흔들리는 배에서 가장 먼저 탈출하기 위해 조용히 다른 길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카리스마와 공포로 유지되던 그의 리더십은 신뢰를 잃고 급격히 와해되었다. 외부의 동맹이 떠나고 내부의 결속이 무너지자 그가 진성을 공격하기 위해
구축했던 복잡한 금융 구조가 오히려 그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 그는 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무리하게 자금을 동원했고, 이제 그 자금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태양그룹의 재무 상태가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사냥꾼이 어느새 사냥감의 위치로 전락하고 있었다. 반면 강지훈은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무너져가는 최민식의 성을 보며 통쾌함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이 길고 긴 비극이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무거운 안도감을 느꼈다. 김 실장은 그에게 최민식의 동맹이 와해되고 있으며 태양그룹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는 보고를 올렸다. 진성그룹의 부채 상환 마감일은 여전히 유효했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최민식이 자신의 계획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자신 또한 막대한 출혈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의 주변에는 이제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외로운 늑대처럼 스스로의 피를 흘리며 싸워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하지만 지우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최민식의 사업적인 몰락은 단지 결과일 뿐이었다. 이 지독한 증오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그가 스스로 진실을 마주하고 무너져야만 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처절한 패배를 인정해야만 이 싸움이 끝날 수 있었다. 이제 그 마지막을 위한 무대를 준비해야 할 때였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할아버지의 금고에 있던 마지막 물건을 꺼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봉인되어 있던 보내지 못한 편지였다. 친구를 향한 죄의 고백과 용서를 구하는 한 남자의 절규가 담겨 있는 편지. 이것은 최민식의 복수심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도 혹은 역으로 그의 광기를 더욱 폭발시킬 수도 있는 가장 위험한 카드였다. 지훈은 김 실장에게 마지막 편지가 배달될 장소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편지는 조용하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했다. 그는 이 편지가 세상에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것은 오직 최민식, 즉 박시우라는 한 사람을 위한 진실이어야만 했다. 그것이 이 비극에 연루된 모든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다. 밤이 깊어졌다. 진성그룹 본사 빌딩의 불은 대부분 꺼졌지만 총수 집무실의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다. 지훈은 할아버지의 편지를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도시의 어딘가에서 최민식은 무너지는 자신의 왕국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분노일까? 절망일까? 아니면 여전한 복수심일까?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지훈은 마지막 결전의 순간을 예감했다. 그 싸움은 더 이상 총성 없는 전쟁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두 남자의 영혼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가장 고통스럽고 슬픈 싸움이 될 터였다. 그는 그 마지막 순간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를 마쳤다. 벽은 무너졌고 이제 성의 주인과 직접 대면할 시간이었다. 무너진 성벽 앞에서 최민식은 홀로 서 있었다. 그의 동맹은 흩어졌고 여론은 등을 돌렸으며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복수의 명분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패배를 예감했지만 결코 인정할 수는 없었다. 그의 삶 전체가 이 복수를 위해 존재했기에 멈춘다는 것은 곧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다. 바로 그때 마지막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는 비서를 통해 정중하지만 단호한 방식으로 전달되었다. 겉봉투에는 발신인이 강지훈으로 명확히 적혀 있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수십 년은 묵은 듯한 낡고 누런 봉투가 들어 있었다. 받는 사람은 나의 법학태수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보내는 사람은 죄 많은 친구 강건혁이었다. 그리고 지훈의 짧은 메모가 덧붙여져 있었다. 시간 속에 갇혀버린 진실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최민식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 그곳은 바로 아버지의 꿈과 절망이 함께 묻힌 폐공장터였다. 이것은 강지훈의 마지막 승부수이자 그를 부르는 소환장이었다. 그는 가야만 했다. 이 지독한 싸움의 끝을 보기 위해서라도 그는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전에 희미한 여명 속에서 두 남자는 폐공장터에서 마주섰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더욱 팽팽하게 만들었다. 최민식은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지우는 그를 담담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어떤 무기도 서류도 들려있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다. 그들의 침묵 속에서 두 가문의 엇갈린 역사와 수십 년간의 증오가 소용돌이쳤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훈이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 할아버지께서 회장님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최민식에게 강건혁의 낡은 편지를 건넸다. 이것을 읽고 난 후에 모든 선택은 회장님의 몫입니다. 최민식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이 얇은 종이 한 장이 자신의 세계를 송두리째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편지를 받아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자 안에서는 빽빽하게 글씨가 적힌 여러 장의 편지지가 나왔다. 그는 할아버지의 유언과도 같은 그 글들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변명이나 합리화가 아니었다. 오직 한 인간의 처절한 참회와 고백만이 담겨 있었다. 나의 버태수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내 인생 최대의 겁쟁이가 되었네. 나는 야망이라는 괴물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친구의 등에 칼을 꽂았네. 매일 밤 자네와 자네 가족의 얼굴이 꿈에 나타나 나를 잠 못 들게 하네. 편지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비겁한 자기 합리화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박태수의 아들을 남몰래 도우려 했던 어리석은 시도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만약 내게 단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나는 진성이 아니라 자네를 선택할 걸세. 부디 이 죄 많은 친구를 용서하게, 아니 용서하지 말게. 나는 평생 이 죄를 짊어지고 지옥 속에서 살아갈 테니. 편지를 다 읽은 최민식의 손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그가 평생을 증오해온 절대악의 화신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평생을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아온 한 나약한 인간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의 복수는, 그의 삶은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거짓말이야. 그는 아이처럼 중얼거렸다. 이건 전부 다 너희가 만들어낸 거짓말이야. 그는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힘이 실려 있지 않았다. 수십 년간 그의 삶을 지탱해온 증오라는 단단한 기둥이 모래처럼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강철 같던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마침내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복수심에 불타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서러운 통곡이었다. 그는 아버지를 위해 우는 것이 아니었다. 복수라는 허상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바쳐버린 가엾은 어린아이 박시우를 위해 울고 있었다. 그의 울음소리가 폐공장의 정막을 갈랐다. 강지훈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 어떤 위로나 동정의 말도 건네지 않았다. 오직 진실만이 스스로의 힘으로 한 인간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또 파괴하고 있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최민식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지우는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오늘이 진성그룹 부채 상환 만기일입니다. 당신의 선택에 따라 우리는 오늘 서로를 완전히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바로 이곳에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지우는 무너진 남자에게 마지막 선택권을 주었다. 선택하십시오, 최민식 회장님. 아니, 박시우 씨, 폐공장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리는 여명은 그러나 두 남자의 미래를 비춰주지는 않았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한 사람의 입술 끝에 매달려 있었다. 과연 그는 증오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비극의 고리를 스스로 끊어낼 것인가? 세상은 숨을 죽이고 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떠오르는 아침 해가 폐공장의 녹슨 철골 사이로 빗줄기를 쏟아내고 있었다. 기나긴 침묵 끝에 박시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수십 년간 그의 얼굴을 지배했던 불타는 증오와 냉혹한 결의는 온데간데 없었다. 텅 빈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회한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허무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쉰 목소리로 오직 강지훈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말했다. 끝났어.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의 종결을 의미했다. 그는 더 이상 싸울 이유도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할아버지의 편지를 집어들지도 않은 채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이 걸어왔던 어둠 속으로 유령처럼 천천히 사라졌다. 그의 뒷모습은 승자도 패자도 아닌 그저 길을 잃은 한 인간의 모습이었다. 지우는 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지시했다. 모든 비상 방어 체제를 해제해. 그리고 태양그룹 측에서 곧 공식 발표가 있을 거다. 그는 승리를 자축하지 않았다. 이 싸움에는 애초에 진정한 승자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저 길고 길었던 비극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을 뿐이었다. 그날 오후 대한민국 재계는 두 번의 충격적인 발표에 휩싸였다. 첫 번째는 태양그룹의 공식 성명이었다. 태양그룹은 진성그룹에 대한 모든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며 그동안의 사태는 역사적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최민식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은퇴하고 보유 지분 전량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발표가 이어졌다. 모두가 진성그룹의 승리를 점치며 강지훈이 어떤 축배를 들지 주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의 다음 행보는 모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는 다음 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선 그의 모습은 이전의 냉철한 기업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깊은 고뇌와 책임감을 짊어진 한 가문의 대표자로서 그 자리에 섰다. 그는 변명하거나 사실을 축소하지 않았다. 그는 진성그룹의 창업주인 자신의 할아버지가 과거의 동업자였던 박태수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로 인해 한 가정이 어떻게 파멸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담담하게 고백했다. 그리고 그 죄책감 속에서 할아버지가 어떻게 남몰래 속죄하려 했는지, 하지만 그 속죄가 닿지 못해 결국 또 다른 비극을 낳게 되었는지까지 모든 것을 밝혔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그리고 저희 강씨 가문을 대표하여 박태수님과 그 유가족분들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강지훈은 연단 위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의 깊은 사죄는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어두운 유산을 끊어내고 새로운 진성을 만들겠다는 진심 어린 선언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더 놀라운 발표를 했다.
진성그룹은 앞으로 매년 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출연하여 박태수 상생경영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재단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증오의 역사를 상생의 미래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재벌의 추악한 과거를 덮는데 급급했던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였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오히려 폭등했고 강지우는 가장 신뢰받는 젊은 경영자로 떠올랐다. 그는 금융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진실과 책임이라는 더 큰 가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존경을 얻어낸 것이다. 그 후로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박시우는 태양그룹을 떠난 후 조용히 사라졌다. 그는 아버지 박태수의 이름도 최민식이라는 거짓 이름도 버리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소문만 간간히 들려왔다. 가끔씩 시골의 작은 공동묘지에 있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와 말없이 꽃 한 송이를 놓고 가는 그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목격되기도 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증오가 없었다. 평온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는 지옥에서는 벗어난 듯 보였다. 진성그룹은 강지훈의 리더십 아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다. 박태수 재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투명하고 영향력 있는 공익재단 중 하나가 되었다. 강지훈은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는 할아버지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끌어안고 그것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걸음으로 삼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지우는 다시 한번 폐공장터를 찾았다. 한때는 비극과 증오의 상징이었던 그곳은 이제 푸른 잔디가 돋아난 작은 공원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이 시작되고 끝났던 증인석 바위 앞에 섰다. 그는 과거를 잊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도 않았다. 그는 폭풍을 뚫고 나온 새벽의 의미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진정한 유산이란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길고 길었던 어둠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그의 인생에도 그리고 진성그룹에도 진정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고요한 미소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